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이 됐네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법정 최고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20%입니다. 20%. 과거에는 24%였는데 좀 낮아졌죠.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이니까요. 그 자체가요.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오답도 많았습니다만,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박길훈 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은행 거네요. 거실 정도는 제 것 같은데 언제쯤 빚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20%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님이 출근하면서 듣다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법정 이자율의 절반이라도 예금 이자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와, 출근하면서 듣다가 사무실로 옮겨가면서도 들으시고, 고맙습니다. 김영호 님. 구미선님이 20%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이대호입니다를 강조하시네요. 라고. 제가 그랬나요? 아니. 4대호였습니다. 그러면 40% 되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많이들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670님, 오죽하면 100만 원 빌리고 180만 원을 이자로 낼까요? 유유.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소액 긴급 대출 이런 것도 정책 자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빌리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1.5% 오르고요. 코스닥은 1.2% 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2615, 816.8 이렇게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아까 한 1% 이상 좀 오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간만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한 6원 정도 내린 1323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323.6원 이고요. 일본 증시는 한 36,000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은 뭐 약간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증시는 굉장히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34년 만에, 그러니까 일본의 80년대 후반 버블 경제 이후의 최고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거냐, 뭐 이런 전망들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또 실상은 어떨까요?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일본 경제 이슈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1월에도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배경은 어떻게들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 자체가. 네. 조금 전에 버블기 이후에 지금 주가가 버블기 주가만큼 가진 못했죠. 그때는 하면 39,000 가까이 갔었으니까. 근데 그때 가까이 지금 36,000 정도까지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버블기 때 영업이익을 깬 것이 한 2007년 정도? 그때 한번 깼었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아베노믹스 때 양적 완화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깼었는데 지금 세 번째로 다시 과거의 고점들을 전부 깨가지고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부 일본 역사상에서는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반영을 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이 기업들이 잘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경쟁력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진 면도 있지만은 지금 미일 금리 차가 굉장히 크면서 잖아요. 굉장히 큰 엔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엔저가 되면은 일본 기업들은 워낙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1달러 벌어들인 것이 엔저일 때는 지금은 1달러가 150엔이 돼가지고 일본 장비의 기록이 되니까 그쵸. 그게 또 영업이익을 올리는 측면이 있고 또 엔저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이 되게 싸게 보이잖아요. 네. 100엔 1달러당 100엔일 때하고 지금 150엔을 비교하면은 주식이 50% 올라도 달러로는 그대로니까 가치가.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 과거 버블기만큼
주가 지수는 최고점을 못 뚫었지만 실적만큼은 최고치를 뚫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체질 자체가 과거랑 확실히 좀 다른 국면. 물론 네.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걸 주도하는 산업이나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의 전반적인 뭐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굳이 어떤 부문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반도체.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보다는 반도체 소위 말하는 소부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다가 좀 반도체가 훈풍이 분다 해가지고 한국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니까 네. 소부장 업황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지어서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피더스가 홋카이도에 또 지금 짓고 있고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에 짓고 있고 그러니까 엔드 유저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드 유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납품하게 된 소부장은 큰 또 시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일본 주식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전쟁의 소문이 뭐 흉흉하잖아요. 뭐 미국하고 뭐 이란이라든가. 그러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방위 또 산업 쪽 그 업체들 주가도 좀 오르고요. 상사는 뭐 늘 좋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현재 그 어떤 규모보다 일본은 과거에 막 규모가 굉장히 컸던 그 산업 중에 많은 산업들이 철강이나 조선도 많이 한국이나 중국에 잠식을 당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장을 내줬고요. 가전도 완전히 내줬죠. 이제 존재감이 없고 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크고 규모가 큰 것보다는 소부장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래서 규모보다는 영업이익률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자들의 경영 그 전략이 바뀌기도 했고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이 높아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야 또 살아남는다. 일본은 포인트가 성장보다는 생존이거든요. 살아남는 것. 그래서 살아남는다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옛날 미원이나 미풍의 원조가 됐던 아지노모토라고 네. 그 유명한 그 MSG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그 아지노모토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네. 가지고 있는 세븐앤아이 홀딩스라는 또 지주회사가 있는데 세븐일레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은 세븐앤아이가 그 지주회사로서 상장이 된 것이 2005년 9월 1일인데 그때로부터 따진다면은 니케이 주가 지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2005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지노모토는 5배가 올랐어요. 5배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세븐앤아이는 2배가 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 뜨거운데도 거기는 그런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아지노모토도 사상 최대고요. 네. 사상 최고를 경신을 했고 또 세븐앤아이도 사상 최고를 경신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아지노모토는 12% 정도인데 세븐앤아이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은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아지노모토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냐? 음식하고 식료를 만드는데 해외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또 신산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음식 만들던 회사에서 반도체 절연제를 만드는데 반도체 절연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95%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투자가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또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하,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익률 높은 기업들, 네, 네. 그쵸 많이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남겨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짜 기업들을 가려 나가는 거고요. 혹시 좀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일본 불매 운동, 노 재팬 운동 네. 이뤘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의류라든지 네. 맥주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현지에서 지금 경영 상황은 어때요?
현지에서요. 네네. 현지에서는 나쁘진 않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내수도 어느 정도, 내수가 그렇게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네.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났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인플레이션이 처음엔 발생할 때는 일본 기업들은 제가 생존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물가를 가격을 잘 올리거나 변동시키지 않아요. 가격을 비교적 꾸준히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엔화가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재료 가격이 변하거나 하더라도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 자기네가 판매하는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득을 많이 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전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매업에도.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은 가만히 있는데 일본에서 물가가 막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그리고 또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클로라든가 맥주 회사들이라든가 또 무인 양품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소매업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 이름을 들어서 알만하다는 일본 기업들은 국내 매출보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이미 더 좋아요. 커요. 네.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지금 N 저잖아요. 굉장한 N 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지금 괜찮죠. 엔저 효과 확실히 좀 크긴 크네요. 네. 물가 상승률,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겠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잘 나간다고 오랜만에 들어본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소니입니다. 소니. 네. 근데 이게 소니는 과거의 영광 기업 아니었나 싶었는데 예. 우리 돈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거의 한 10조 원 이른다고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았냐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소니가 앞질렀다. 네. 물론 이제 삼성은 이제 반도체 좀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일시적으로 훅 내려온 측면이 있기는 네. 한데 소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잘 나가는 겁니까? 네. 그거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예. 제가 사실은 소니를 좋아하고 또 소니를 재생시킨 그 CEO들을 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숙제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일본 학생들한테 네. 너희가 존경하는 기업인들을 발표를 하라고. 네. 한 그룹에서 한 명의 일본 기업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말고 전설의 경영의 신이라든가 네. 과거의 일본 전성기 때 그때 분들 말고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CEO를 발표를 하라 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소니의 히라이 가즈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히라이 가즈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면서 소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2019년에 책을 낼 때도 소니를 거기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미 소니가 재생을 했다, 턴어라운드 했다. 왜냐하면은 소니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2000년대 들어서 2004년부터 TV 부문이 적자를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고, 또 2006년, 7년, 5, 6년 그때는 정리해고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 10년, 11년 이때는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어요, 소니가. 그래가지고 일본은 3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에 이제 결산 발표를 하는데 그때 2012년 5월 정도에 이제 2011년도 결산을 하게 되죠. 그때 소니가 상장 처음으로 배당을 주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소니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위기 때 소니의 CEO가 된 사람이 히라이 가즈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서 굉장히 과거에 잘 나갔던 소니의 바이오라는 노트북 컴퓨터 브랜드, 네. 이것도 팔아버리고 지금 굉장히 전기차에서 중요한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것도 네. 소니가 처음으로
시판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문도 팔아버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만 남기고 그 일반 TV는 전부 다 그것도 역시 뭐 날려버리고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 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그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이런 걸 하면서 2012년 5월에 배당을 줄 수 없다고 발표했던 이 소니가 2018년 5월에는 그때 이제 2017년도 결산을 보고를 하는데 네. 그때 2017년도 결산에서 소니가 과거의 전고점, 영업이익의 과거 전고점을 깼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과거가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소니의 전성기는 1997년에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그걸 깼으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20년이죠. 20년 동안이나 과거의 전고점을 못 깨고 있다가 2017년에 이미 전고점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라이 가즈오는 CEO에서 물러나고 요시다라는 사람에게 물려줬는데 이 요시다 CEO 그 아래에서 다시 또 히라이 가즈오 때의 그 최고의 영업이익이라는 걸 깨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하고 2022년 2년 연속은 1조 엔이 넘는 그 영업이익을 냈는데 1조 엔이 넘으니까 한국 돈으로 뭐 10조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랬는데 그 일본이 도요타가 가장 큰 회사지만 도요타도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삼성보다 작아요. 예. 네, 삼성이 굉장히 큰 회사니까요. 그렇죠. 도요타가 삼성보다 작은데 소니는 일본에서 이제 도요타 다음으로 2위가 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삼성보다 훨씬 작죠. 예, 소니가 그 규모 면에서는요. 근데 일본에서 1조 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은 도요타가 유일했어요. 역사에서. 네. 근데 2021년에 소니가 1조 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낸 거예요. 그 도요타 다음으로는. 네. 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도 1.2조 엔 정도, 2년 연속 1.2조 엔 정도 그 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소니 말고도 한 5개 정도 일본 회사가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고를 해가지고 뭐 도요타 이후에 소니가 1조 엔을 두 번째로 깼는데 갑자기 또 한 서너 개 회사가 1조 엔 그 영업이익을 깨고 더 많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는 이미 2015년 16년도부터 이미 CNN 같은 데서는 히라이 가즈오 인터뷰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소니가 막 살아났는가, 소니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계속 소니에 대해서 소니가 변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한국에도 시사점이 많다고 해서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워낙 스피커가 약해 그런지 소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거 망한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별 많으세요. 관심들이 솔직히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쪽 뭐 카메라라든지 게임기나 이런 네, 거 많이 네. 쓰기는 합니다만 네. 임수성님도 언제적 소니인가라고 글을 아까 올려주셨는데 네. 그래도 꾸준히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20년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네. 근데 소니는 재미있고 놀라운 것이 2012년 정도에는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때 일본 내에서도 차라리 애플한테 파는 것이 어떠냐, 애플이 인사병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네, 네. 거기에서 지금 다시 대단한 존재감을 가지고 지금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또 인공위성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 가고 다양하게.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클라우드 AI에서는 같이 그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첨단 산업으로 다양하게 뻗어가고 있는 네, 소니의 그렇습니다. 모습이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1조 엔이면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규모까지 이제 올라선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워런 버핏이 한 1년 전쯤에 네, 일본의 상사 기업들에 또 네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네네. 공개를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추격 매수로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따라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일본 상사들 지금은 어떤지 또 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그 일본의 상사들은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 투자가 아니고 금융 투자도 해요. 일본 상사들이 금융 투자도 하는데 실물 투자,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서 실물 투자 많이 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일본이 그 일본 재벌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무너졌잖아요. 전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재벌을 해체시켰죠. 일본은 재벌은 해체됐는데 그 재벌 오너들의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다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기업들에서 미쓰비시, 뭐 미쓰이, 뭐 스미토모 이런 일본의 과거의 재벌 기업들이 60년대 일본 경제가 회복하면서 스스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다 쪼개졌는데 미쯔비시 중공업, 미쯔비시 상사, 뭐 미쯔비시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쯔비시가 다 쪼개졌고 오너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고 오너가 없는 기업이 됐는데 그런데 이 미쯔비시 상사, 미쯔비시 은행, 뭐 미쯔비시 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스스로 순환 그 출자를 한 거, 순환 출자가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의 그 주식을 산 거예요. 미쯔비시 상사가 은행 걸 사고 은행이 상사 걸 사면서 서로 뭉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는 계열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런 재벌 구조라든가 그룹과는 좀 다르게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뭉쳤는데, 그러니까 미쯔비시 계열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 계열의 중심에 상사하고 은행이 있었어요. 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고 상사가 전반적인 그 경영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쯔비시 중공업한테 어떤 걸 만들면 좋겠다, 어디에 공장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상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상사가 또 미쯔비시 중공업이 만든 것을 해 판매를 하고 이런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사하면은 물건을 그냥 사가지고 파는 기업이 아닌가 했지만은 사실은 경영을 지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이 계열이 잘 나가다가 버블이 붕괴되고 하면서는 이 계열이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계열이 다시 또 쪼개져요. 은행들이 어려우면서 어차피 은행들이 구조조정하면서 미쯔비시 은행이라는 것이 다른 은행하고 막 굉장히 그 인수합병이 복잡하게 되면서 어차피 계열이 어느 정도는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상사들은 자기들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산다든가 네. 광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광범위하게 이제 그 투자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사들이 해외 광산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원자재에 많이 투자를 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붐이 상사들이 하고 있는 게 주로 그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친환경 발전 설비를 굉장히 많이 그 준공을 짓고 있어요. 이게 상사가 그 나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상사맨이 된다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액티브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그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이과 학생들은 그 뭐 소니라든가 이런 쪽도 있지만은 네. 특히 문과 학생들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의 랭킹에 뭐 탑 5다 탑 10이다 하면은 상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와사다에서도 이제 대개 4학년 때 6월 정도면은 그 갈 곳이 결정되는데 6월 정도에 이제 그 내정을 받는데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넌 어디 내정 받았니 하고 하면은 저는 어디에요 하면은 다 이제 애들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상사다. 일본에 5대 상사라고 있는데 상사의 내정을 받았어 하면은 전부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특별해요, 일본에서는. 이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상사가 많이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조금 뭐랄까 쇠락까지는 아닙니다만 인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상사가 인기 최고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씨앗을 또 많이 뿌리는 기업이기도 네. 한 거고요. 또 여기는 그 주주 환원도 또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잘 나가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안 좋은 일로 휩싸인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토요타. 네. 어떻게 보면 토요타 하나가 아니라 토요타 그룹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성능 조작 논란이 일었고 그게 자회사 한 곳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거의 전 그룹사의 문제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토요타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대기업들, 원래 일본 제품들은 우리가 믿을만하다. 뭐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 성실하다, 뭐 부정 안 한다 이런 이미지도 있어서 네. 그런 이미지를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시장을 많이 넓혔었죠. 그런데 그거는 좀 이미지와 다르게 최근 한 10년 정도에 여러 그 회사에서 부정이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요타 그룹에서도 자회사에서 뭐 반복해서 몇 번 그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두세 달 사이에 두 군데에서 적발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그 자회사들은 일단 생산을 멈췄고 가동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이죠. 3자 위원회에서 조사는 한번 했고 정부에서도 또 조사를 하고 있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또 뭐 그 사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는 됐는데 일단 하지만은
그 도요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로서 3년 연속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아까 소니 말씀을 드렸는데 도요타도 3조 엔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거의 3조 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3조 엔까지 최근에 지금 2년간 3조 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전기차에서 도요타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비난이 많았고 네. 도요타 아키오 사장에서 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사장은 자기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체제도 바꾸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또 이 참 사업이라는 게 운도 중요하고 한데 전 세계적으로 또 전기차 인기가 뚝 떨어지면서 그렇죠.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인기가 확 몰렸잖아요. 네. 최근에. 그 네. 덕분에 도요타가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도요타 전체로서 도요타라는 그룹이나 도요타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지만은 이게 도요타의 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흠집을 내고 있고 또 일본의 명성이 흠집을 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렇게 큰 타격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걸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그러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국 분들한테도 일본 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언론 네. 믿지 말라고 네, 언론인 앞에서 이런 얘기 죄송한데요. 왜냐하면은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네, 네. 그 시기에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언론을 보면서 왜 언론이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뭐 감정적으로 안 좋으니까 뭐 징용공, 위안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또 입장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경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경제 얘기를 할 때는 한국 경제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점만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 경제는 꼭 망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 언론이 저러도 되나? 저널리즘이란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오니까 똑같은 네.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거죠. 서로 네네. 상대방이 안 좋은 면 막 더 네네네. 부각하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도요타 문제가 일본에서도 큰 뉴스고 굉장히 큰 뉴스고 헤드라인 뉴스고 굉장히 일본에서도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지금 도요타도 그걸로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은 한국 언론을 보면은 이걸로 도요타가 막 엄청나게 휘청거릴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도요타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가들이 자금 회수해야 되죠. 네.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겠죠. 네, 그런데 지금 별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최근에 실적도 좋고 또 가이던스라고 하는 매출 전망도 또 높여 잡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또 부도덕하면은 부도덕하면 대로 따로 어떤 뭐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호응을 또 받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예.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거든요. 네. 삼성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현대차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할 때 그 기업이 어느 정도 휘청하긴 하지만은 펀더멘탈하게 시장에서 그 기업의 제품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그 기업의 결국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펀더멘탈하게 도요타를 가격할 것인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네요. 네네. 여기도 거의 사상 최고가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은데 거의 네네, 80년대. 뭐. 네네. 왜냐하면 여기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성능 조작 논란과 또 주가 흐름이나 실적은 또 별개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경제에서도 그 궁금증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8784님이 일본 기업들 실적은 오르는데 일본인들의 삶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보는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게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수출 많아지는 거랑 또 우리네 서민들 삶이 나아지는 거랑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어떨까요?
저는 일본 서민이니까 확실하게 느끼죠. 아니 교수님이 서민. 예. 저희 일본에 저희 제가 이제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고 네. 또 경제학과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와서 대학 안에 있는 우리끼리 모여서 외국인 교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 전부 다 우리 국제 거지 됐다. 예. 엔화가 지금 너무 싸니까 네, 한국 나가도 미국 나가도 이거 돈을 쓸 수가 없다. 저도 엔화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년 6월에 미국 출장을 한번 갔다가 별 생각 없이 카드를 썼는데 나중에 청구서 날라온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도 해요.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일본에서도 물가 마구 오른다. 우리 월급 안 오르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 내에서 임금 올리자는 운동을 수년간 계속해서 해왔어요. 기업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단체에서도. 그래서 202년 3년에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대기업은 오르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기업 소기업 가면은 잘 오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은 좀 여력이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대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진출 많이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엔저가 굉장히 좋은데 중소기업 중에는 내수 중심도 있고 심지어 중소기업 중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여기에서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엔저라는 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명목임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도 다른 나라만큼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목임금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작년 2022년이나 2023년에도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성장률이 증가율이.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명목임금 올려야 된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 2024년에는 우리나라 민주노총 같은 단체가 일본에서는 연합이라고 랭고라고 하는데요. 노동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 네. 그 단체가 이제 5%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다. 적어도 미니멈 5% 요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랭고의 신년 할애식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몇 년 연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총의 신년 할애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시다 총리가 가지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랭고에서 요구하는 5% 미니멈 5%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단련은 우리나라 전경련과 같은 곳인데 네. 전경련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파워가 좀 약해졌는데 네. 경단련은 일본에서는 가장 파워가 있는 기업인 단체거든요. 네. 근데 이 경단련에서는 매년 우리가 춘투라고 하잖아요. 춘겐 노사교섭이라고 해서 간단히만 춘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투 전에 이제 경단련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네. 우리 회원들은 하는 것들을 일종의 지침 같은 거를 권고 같은 거를 내는데 1월 달에 예. 올해 권고에서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사정이라고 하죠. 노사정. 네. 노사정 세계가 올해의 화두가 올해 1월 달 1월 1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노사정에서 터져 나온 얘기가 전부 임금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 네. 기업 측에서도 임금 인상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긍정적으로 반응한 지는 오래됐어요. 계속해서 경단련에서도 메시지가 우리도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임금 인상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올해는 과거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야,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또 살아남은 생존의 또 어떤 방식이랄까요? 네. 일본이 너무 안 좋으면서 일본이 많이 무너지고 하면서 생존하는 방식인데 일본은 임금이 아니라 고용을 선택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네네. 그동안에 네. 임금이 아니라 고용을 선택했는데 고용을 선택해가지고 이 고용이 굉장히 좋다. 이제 고용이 굉장히 안정됐다고 느낀 것이 한 2015년, 16년 그때부터거든요. 네. 현재 일본의 고용은 정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 인구라든가 청장년 인구가
이미 오랫동안 감소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나라인데 20대 초반 인구 같으면은 1,000만에서 지금 6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40%가 날아간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취업자 수는 오늘이 제일 많아요. 이 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니요.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니 취업자 수가 는다고요. 취업자 수가 제일 많다고요. 그러니까 고령자도 일하고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주부도 일하고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 청년들도 뭐 실업자나 이런 친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의 수가 지금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막 이런. 네.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자리를 늘리는 거에 우선 그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일손이 부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부들도 나와서 일하고 고령자들도 나와서 일하고 다 일을 하지만은 정말로 그 어떤 부문에서는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젊은 인재. 네네. 근데 젊은 인재가 필요한 곳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일손이 부족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임금을 올려야 되는 단계. 지금 이런 식으로 실질 임금이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구매력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경제도 안 좋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그 컨센서스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일본 전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은 임금을 올려야 되는 페이스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온이라고 뭐 그 슈퍼체인 같은 거 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소매업 그 그룹인데 이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올렸거든요. 네네.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이온이니까 슈퍼 그런 마트 체인을 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네, 이분들 임금을 10% 올리겠다. 10%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특히 우리가 대졸 초임이 너무 낮다. 정말 낮아요. 일본 학생들한테 대졸 초임 얘기 들으면은 네. 이거 가지고 그냥 부모님 집에 살아야 되겠다. 너 독립은 못 하겠다. 제가 이러는데 그렇게 낮거든요. 근데 이 대졸 초임도 이제 높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은 기업들이 일종의 그 한국에서도 ESG 사회적 책임, 뭐 경영 윤리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임금을 올리는 것이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이에요. 우리 기업은 이만큼 임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가 대졸 초임을 뭐 몇 프로 올리겠다, 몇 프로 올리겠다. 경단련이나 그 노사정에서 얘기한 건 미니멈 5%인데 미니멈 5%는 뭐 화제가 안 되니까 그 이상을 뭐 10% 이렇게 올리겠다는 기업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중기업, 소기업까지 얼마나 파급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대기업 중심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일본이 총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질 임금을 올리겠다. 명목 임금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그 이상의 그 인상을 통해서 실질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실질 임금이 올해 올라가면은 일본은 그 한 20년 이상 그 중에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이게 아베노믹스의 목표였는데 이걸 달성을 못 해가지고 안정적인 2% 이걸 달성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그 허우적댔는데 만약에 올해 2% 물가 상승률이 되고 명목 임금이 만약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처음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좀 사람들 소비가 늘어야 우리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월급도 좀 올려줘야 한다. 이런 인식들을 또 갖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네. 다 같이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네. 거기서 예. 한 가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 이미 수출도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수출도 별로 그닥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본은 해외 생산, 해외 판매. 그러니까 아즈노모토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만들어 팔지만은 미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 입맛에 맞게 거기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생산 해외 판매이기 때문에 네. 내수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미 뭐 50% 이상 내수 시장은 뭐 40%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어찌됐든 간에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그걸 일본은 회복을 하는 국면이고 네. 또 한국 경제는 이제 잘해야 1, 2%대 또 장기 저성장 국면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위기감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경제 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우선 뭐 솔루션 같은 거 어렵지만 예.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를 다 드러내고 올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디스커션 끄집어내라. 하라고. 네네. 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피하고 있거든요. 너무 솔루션이 힘드니까. 이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야 그래야 솔루션이 나오지 않느냐. 네. 우선은 우리가 아픈 부분이라고 네. 해도 다 끄집어내고 네. 노사정이 좀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네네. 우리는 서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사실 일본도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장기 저성장 국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린 측면이 있는데 일본은 그래서. 20년이나 못 하다가 이제 20년 뒤에 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끓는 냄비 속의 온도가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측면인데 네. 아직 네. 우리가 그 냄비 속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일 수도 있어서 또 위기감을 더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읽힙니다. 네. 와세대학교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 제조, 몰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직전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2일부터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경찰이 올해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신변종 사기와 도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방과 수사, 추적과 검거 등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질문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4783님, 이재용 회장이 무죄면 국민연금 손실액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뭐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불합리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네.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그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산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손실이 생겼으니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네. 일단 1심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게 경영 불법 승계가 아니었다. 불법성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재용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 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여서 다만 이거는 또 뭐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판결로 보여서 일단 그 판결이 어떻게 끝까지 결정이 되는지를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역시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국내 1위 앱 유튜브 어디까지 지배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안진수님, 유튜브에는 많은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모두 담을 수 있는 서버가 갖춰져 있는 건가요? 동시 접속도 문제 없을 만큼 서버가 큰 건가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데이터 센터 서버실 수요도 그렇고요. 사실 이 구글 알파벳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 그걸 네.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일단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은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저장이 되고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전 세계에 다양한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 측이 이 서버 그 영상 파일을 조금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 또 그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손을 보면서 최적화해서 네.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용량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계 곳곳에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기가 높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분산해서 관리한다라고 하고 또 그래야만 세계 각지에서 이 영상을 불러올 네. 때 불러오는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8763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에 가짜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이런 건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방송된 내용에 유해하거나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심의에 관한 기준 또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당 방송 자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대부업체 연체율이 증가세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180님,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그 대부업체가 알려주는 그 대부업체 이름을 듣고 홈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업체라면 홈페이지 맨 하단에 등록 번호가 써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혹은 그 이름을 가지고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원사로 네. 등록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하고요. 또 하나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파인이라고 게 금감원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게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대표자 이름이라든지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 법정 최고 이자율 저희가 오늘 경제상식 퀴즈로도 그래서 네. 더 강조해드리면서 내드렸었는데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한다라는 건 무조건 불법이다. 네. 근데 이게 뭐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100만 원 빌리고 하루에 10만 원이 또 어마어마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걸 또 연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래서 금액에 조금 혹해서 속지 마시고요. 이걸 연 이자율로 꼭 환산해서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도 하나하나 열심히 또 모아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